7 근데 1장부터 6장까지 하고 오늘 제가 할 게 7, 8, 9장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사실은 경제 책은 그전에도 우리 21세기 자본 볼 때도 그렇고 진도가 읽을 때 정말 진도가 좀 안 나가는 그런 그래도 이거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풀어 나간 것이 나름 좀 재미있게 풀어 나가서 좀 보고 있는데 지금 7장, 8장이 주로 7, 8, 9가 이제 프리드만에 관련된 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전에 뭐 당연히 이제 그 프리드먼이 하이에크와 함께 보수경제학을 대표하는 학자로서의 그런 것들을 취했다라는 거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제 처음에 초기에 프리드만이 갖고 있었던 그 문제의식, 경제적 문제의식 중은 일정 정도 케인즈에 좀 맞닿아 있었던 것들이 좀 있었다. 맞닿아 있었다 하는 것들이 책에서 강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첫 번째가 케인즈랑 프리드만이 어떤 동일한 접점들이 있었는지를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 중에 보면은 이제 화폐개혁론 관련해 가지고 경제 내 통화량과 통화 유통의 속도가 전반적 물가 수준과 연관이 있으며 그에 따라 경기 전반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러면 화폐개혁론의 주 내용인데, 따라서 경기 순환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통화량을 조절해서 물가를 올리고 내리는 방식으로 경제를 관리해야 한다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이 이제 당시에 이제 큰 논쟁을 유발시키는 그런 주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프리드먼은 이 케인즈의 책 화폐개혁론을 자신의 이론적 토대로 처음에 삼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을 조절해서 물가를 관리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고 믿었는데, 하이에크 등 자유시장주의자들은 이 프리드만의 견해에 대해서 대단히 반발을 했죠. 그래서 하이에크를 중심으로 한 오스트리아파들은 시장의 작동 방식을 정확히 아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그냥 관리하지 않고 놔두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던 걸로 이전 장에서도 우리가 좀 봤었고요. 네. 그래서 하이에크는 프리드만이 케인즈의 거시경제학을 받아들이고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해서 물가를 관리해야 한다는 그런 케인즈 이론을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좀 우려스러워하는 발표를 한 걸로 그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프리드만이 했던 얘기 중에서 뭐 인플레이션은 입법 없는 과세다, 이것도 사실은 화폐개혁론에 나오는 케인즈가 과세로서의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특정한 장을 인용한 걸로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화폐가 중요하다라는 이제 장에서 보면은 화폐 수량설이라는 논문을 좀 발표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간단한 내용은 통화량은 경제에서 여전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식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했던 것이 프리드만의 화폐 수량설 논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카고 학파의 헨리 사이먼스, 로드 민츠 등 화폐 수량설의 일반적인 가격 이론을 결합을 해가지고
그 화폐 수장서를 경제의 변화를 해석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데 쓸 수 있도록 이제 개발한 것이 이 논문의 그 주요 내용인데, 그 이 당시 이런 논의에 대해서 세미얼스는 화폐 수장서를 복원하는 시도를 갖다 아예 이제 무시를 했고, 한동안 케인즈학이 그 주류를 이루는 과정에서 통화주의라든가 통화량의 조절을 통해서 경제를 그 조정하려고 하는 그 시도들, 그런 것들이 되게 그 무시되었었는데, 이제 여전히 그런 그 생각들이 세미얼슨에 의해서 좀 나타났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프리드만은 그 화폐 수장서를 옹호하는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이제 화폐 수장서는 여전히 유효하고 통화량도 경제에 있어서 여전히 중요하다라는 그 주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중요하게 프리드만의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 논문으로 이제 57년도에 썼던 것이 소비 함수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프리드만 한 50년 동안 그 미국 내의 가계소득과 지출과 관련된 데이터를 쭉 모아가지고 현재 소득이 아닌 항상 소득에 기초해서 소비 결정을 내린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자기한테 들어오는 어떤 그 지금 당장의 현실 소득이 아니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소득에 기초해서 소비를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라는 그런 그 내용이었는데, 밤새와 공공사업을 통해서 이제 케인즈학파 얘기였죠. 일반 이론의 그 핵심인 이제 승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밤새라든가 공공사업을 통해서 공급된 경기 부양 자금이 빠르게 소진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했던 것이 소비 함수론의 주요한 내용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지금은 이거 브리테니카 사전이 책으로 발행이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브리테니카가 백과사전을 발행을 하면서 그 안에 들어갈 내용들에 대해서 글 작성을 하는 거를 그때 당시에 어떤 그 석학들한테 부탁을 했던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브리테니카에 실릴 화폐에 대한 기술을 프리드만이 이제 맡게 됐는데, 세미얼슨과의 서신 그 교환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논쟁이 쭉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하는데, 드폴 대학교라는 곳에서 세미얼슨이 프리드만이 화폐 수장설에 집착하고 있다고 이제 비난을 이제 하니까 뭐라고 비난하냐면, 전설적이든 아니든 비판을 환영하지만은 그러니까 프리드만이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비판을 하니까 전설적이든 아니든 비판을 환영은 하지만은 내 시각을 와전하는 것까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미국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미국 화폐사 관련해 가지고 이 미국 화폐사가 이제 아주 대단한 중요한 어떤 책이 되었는데, 그동안 대공황의 원인이 투자자와 소비자의 신뢰성을 상실하고 높은 이자율로 인식돼 왔었는데, 그러니까 높은 이자율 때문에 대공황이 왔다. 근데 케인즈는 대공황의 원인이 적은 상품에 비해서 통화량이 많아서 이제 거품이 떠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근데 프리드만은 그 원인을 연준이 달러를 충분하게 공급하지 않아서 이자율을 내리거나 유동성을 해결했다면은, 이자율을 내려갖고 유동성을 갖다가 문제를 해결했다면은 그때 대공황 당시에 기업들의 부도를 막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사실은 대공황의 원인 통화량의 팽창이 아니고 통화량의 수축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었다라고 주장을 프리덤을 했죠. 그래서 이게 이때까지의 논쟁은 사실은 67년 이전이죠. 이제 66년까지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케인즈의 이론을 받고 있는 뭐 세미얼슨이라든가 아니면은 하이에크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이론을 받고 있는 프리드만의 그냥 간단한 논쟁들이 이루어지긴 했었는데, 그 논쟁의 핵심 중에 하나는 풀어나가는 방식에 대한 차이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그 학문을 하는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학자들이 어떤 특정한 사안을 갖다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걸 어떤 방식으로 설명할까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세미얼스는 그 어떤 특정한 진리에 대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설험적 그 직관을 가지고 그렇게 직관을 하고 그것을 그 다양한 그 논리로 풀어나가는 그런 방식을 많이 택했다고 하고, 근데 프리드만은 그거에 비해서 어쨌든 어, 자기가 주장하는 그 여러 가지 논리들을 그 좀 데이터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수학적 공식, 그 최대한 과학적인 어떤 그 논거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그 약간의 그 둘이 경제 문제를 바라보는 그 시각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에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 가장 중요한 사건이 어떤 건가면은 프리드만이 67년도에 그 전미 경제학회 회장으로 이제 그 취재가 돼서 12월 29일 날그 기조연설을 하는데, 이 기조연설이 여기 뭐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놨는데, 이게 이 기조연설에도 아주 대단히 많은 주제들에 대해서 연설을 한 걸로 이렇게 그 책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임사에서 인플레이와 실업률의 그 마이너스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필립스 곡선에 대해서 그 부정하는 그런 연설들을 좀 했죠. 그래서 이게 사실 필립스 곡선이라는 것이 케인즈학의 이론적 토대를 뒷받침하는 그런 공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프리드만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아주 확정적으로 그 부정한다든가 이러지는 않았던 걸로 얘기를 했는데, 이 학회장 그 기조연설 관련해서는 이 부분을 그 단적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립스 곡선은 통화량을 늘리면은 물가가 오르고, 그러니까 물가가 오를수록 실업률이 낮아지므로 정책 당국이 적당한 수준에서 인플레와 실업을 관리해야 한다는 그런 그 논리를 그 제시하는, 그러니까 증명하는 논거가 됐던 그런 공식이었는데, 프리드만은 통화량 증가가 장기적으로 실업률과 같은 실물 변수를 변화시키진 못하면서 인플레이만 심화시킨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당국은 통화량의 증가를 엄격히 제한해야 된다고 주장을 좀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제가 쭉 읽으면서 사실은 필립스 곡선과 프리드만이 주장하는 것과 이렇게 그 피상적이고 좀 알겠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프리드만이 부정하면서 또 다른 그 반박을 하고 있구나, 그런 걸 알겠는데, 그때까지의 사조가 어땠는지 그거는 좀 교수님이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때 보면은 막 그 아직은 완전하게 60년대 후반이니까 그 인플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급격하게 나타나지는 않는 시기였던 걸로 보는데, 단지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그 케인즈학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논거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연설과 관련된 단락을 쭉 읽으면서 저는 이게 그 단지 그 학회장의 그 기조 연설로서 그 주장이 과연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인식이 됐을까,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때 근데 이제 결국 케인즈는 유효수요를 만들어서 유효수요를 만드는 어떤 것을 이제 인플레이션, 그 통화량 증가의 어떤 재정 진출을 늘려가지고 통화량을 증가시키고,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실업이 해결되는 이런 어떤 기조로 얘기를 했고, 그게 공황을 해결한 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프리드만은 완전히 그런 거 없이 그냥 이자율? 아까 보면은 이자율에 의한 유동성 관리만 하면 되는 거지, 이 통화량을 늘리는 거는 오히려 인플레이션만 심화시키지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재정 지출이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은 되게 사실 문재인 그 정부에서 상당히 그 통화량과 인플레이션을 하면서 증가를 많이 시켰는데 이게 해결이 된 거 아닌가요? 또 다른 문제를 만든 건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재난지원금을 풀어가지고 재정 지출. 그러니까 네. 요거를 좀 구분해야 돼요. 통화량은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채권, 국채를 그 한국은행이 사들이느냐 푸느냐 이거에 따라 이제 통화량을 조절하는 그 한쪽 축이 있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돈을 푸는 방법은 통화량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그 재정 지출. 그러니까 이제 재난지원금은 재정 지출인 거지. 네, 그렇죠. 국가의 살림 그 예산에 그 없던 돈들을 더 푸는. 그러니까 원래 600조를 쓰기로 했는데 추가 경정 예산 이런 거를 편성을 해서 한 620조를 쓴다. 그럼 20조는 통화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그건 한국은행이 한 게 아니니까 정부가 재정 정책을 그 펴서 그 시중에 이제 그 유효 수요를 창출한 거죠. 그거는. 그래서 그건 케인즈가 주장하는 정부의 역할 그거를 문재인 정부도 사실은 따라서 했다고 봐야 돼요. 그 재난지원금을 푸는 거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결국 그 시내에 시중에 돈이 풀리면 그 돈이 어딘가로 가야 되니까 물가가 오르게 하는 원인이 된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재정 정책을 펴도 물가는 오르고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그걸 겪고 있는 거거든. 너무 많이 풀었어 미국은 사실은. 네. 우리나라는 그래도 적정히 풀어가지고 국가 그 채무 비율이 뭐 42%인가 하다가 지금 한 48% 이렇게까지 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한 50%까지 올라갔죠.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서. 그래서 그거하고 이 통화량하고는 조금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이 글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혼동하면 왜 그게 그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럼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통화량이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여기서는 필리스 곡선이라는 게 이것도 이제 뭐 케인즈의 아까 케인즈도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논문을 썼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국가가 그 적극 개입해야 된다. 이제 그 사람은 그러니까 케인즈의 입장은 통화량이든 재정 정책이든 어쨌든 정부는 최대한 그 시장에 개입을 해가지고 시장의 경제 상황을 조절을 해나가야 된다 그런 입장인데 그 중에서 그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프리드만은 반대하고 통화량만 이제 초창기에는 케인즈의 그 생각을 따랐던 거지. 그랬더니 왜 통화량을까지 그 정부가 그걸 좌지우지하느냐. 그래서 하이에크가 그걸 반대했다는 얘기가 위에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예. 프리드만이 초창기에는 욕을 먹었다고 제가 그 케인즈한테 농락당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러니까 프리드만은 나름대로 케인즈의 그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뉴딜 정책 같이 그렇게 국가가 채무를 져가면서 막 그 일거리를 만들어서 유효 수요를 창출하고 그러면 실업률을 줄이고자 하고 그런 노력은 지금까지는 그게 성공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프리드만이 생각할 때는 그때 화폐량이 너무 적었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대공황이 일어날 당시에 예, 예. 화폐량이 오히려 적어서 그 시장에 돈이 안 돌아가가지고 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증권 시장이 망했고 그랬던 거지. 그 케인즈가 얘기했던 것처럼 돈이 오히려
케인즈는 그랬거든. 시장에 많이 풀려가지고 그런 기업 부도가 일어나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책을 쭉 읽어보면은 프리드만의 생각이 더 옳았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 정책을 펴서 그렇게 뉴딜 정책을 펴가지고 그 경제를 살린 거 부분은 케인즈의 이론이 옳았다는 거는 뭐 만천하가 다 아는 거고 그거는 긍정적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조차도 프리드만은 그거 그렇게 큰 효과는 아니다. 그게 그렇게 큰 게 아니고 만약에 통화를 제대로 공급을 해줬으면은 그거 안 해도 뉴딜 정책 안 해도 시장은 돌아갔을 것이다라고 우기는 게 이제 프리드만의 얘기인데 그 부분은 지금까지도 논쟁의 대상이지 정답이라고 누가 이렇게 인정해 주지는 않는 것 같아. 그러게요. 논쟁이 그럼 결국 그때 그 케인즈는 그 국민들 저희 노동자들이 음. 돈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얘기한 거고 그래서 지금 근데 그 돈이 예, 프리드만은 원래 예, 시장에 돈이 없어서 그랬다는 얘기고 통화량이 예, 부족해서 그랬다는 얘기고 그러니까요. 예, 케인즈는 그건 아니야. 저 예, 금융시장에는 돈이 넘쳤어. 그 예, 주식시장에는 충분히 있었는데 이게 국민들이 돈이 아니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예, 정부가 그 재정 정책을 펴서 그 일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저기 뭐야 댐 건설 이런 거 예. 해가지고 와서 일하게 해서 돈을 풀면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 소비를 시작하면은 이제 유효소요가 생기기 때문에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라고 믿은 게 케인즈고 그거를 그 루즈벨트 대통령은 실행을 그대로 한 거고. 근데 그게 또 먹혔잖아.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아마 자동적으로 통화량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렇죠. 네. 많이 그, 푸니까. 그러니까 프리드만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통화량을 그냥 공급했으면은 성공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케인즈가 마치 대공황을 물리친 것처럼 포장돼 있는 거는 과대하다.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얘기는 그러면 그 기업이 음,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이제 기업에게 돈을 빌려줬으면 통화나 이런 것들을 빌려주고 그 공급하는 싸게 빌려주는 어떤 정책들을 해서 기업이 돈이 많이 있었으면 그렇지. 그거 해결됐을 거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가서. 프리드만 네.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케인즈는 노동자가 돈이 없어서고 음, 지금 프리드만은 기업이 돈이 없어서 음. 그렇게 된 거다. 이런 얘기가 더는 맞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결론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이제 두 사람 다 옳은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좀 화폐가 양 자체가 좀 많아야 유통이 되는 그거는 맞는다는 게 지금은 정설이 돼서 사실 미국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재난지원금도 재정정책이잖아. 그거는 많이 풀었고 그렇죠. 또 그 연준에서 금리를 낮춰가지고 돈을 또 많이 풀었고 네. 예, 그 두 가지를 다 푸는 거예요, 사실은. 다푼 거네요. 그러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만 풀어도 사실은 물가가 여기에 오르잖아. 예, 예, 물가가 오른다고. 그러면은 작년에 사실은 미국의 실업률이 상당히 지금도 그래. 실업률이 거의 그 완전 실업률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실업률이 한 3.5% 그 정도 나와요. 지난주에도 통계가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네. 지금 고용이 아주 좋은 상태야. 아주 좋은 상태죠. 근데 맞아요. 이제 안 좋은 게 이제 물가가 올랐다는 거지. 그렇죠. 예. 근데 물가가 그것도 어젠가 엊그제 그 CPP인가 CIP인가 음, CPI인가요? 그거 발표했는데 또 괜찮나 봐요. 많이. 많이 그 잡혔대. 그 예, 물가가 CPI, 예, Consumer CPI. Price Index. 예, 그게 얼마 전에 금요일 날인가 발표했는데 그게 되게 잘 나왔나 봐요. 그 생각보다 시장에. 예, 우리나라도 지금 물가가 상당히 잡히는 걸로 나와요. 예. CPI가 좋게 나와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그, 작년인가 그 올 총각 9%까지 올라갔었어, 미국이. 그러니까요. 예. 그게 인플레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연준이 계속 이자를 높인 거거든. 근데 지금 3.5% 그건 실업률이고
그 아마 5점 몇 프로인 것 같아. 그 네. CPI가. 예, 맞아. 지금 4.4%대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제 안정세지만 아직도 예, 걔들이 그 연준이 지금 목표하는 바가 4.5% 정도예요. 예, 맞아요, 맞아요. 네. 이제 CPI도. 이유를 높이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컨센서스가 서로 이렇게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 번 이자를 더 높인 거예요. 그거를 지금 만약에 이자를 안 높이면, 금리를 안 올리면 다시 또 그 물가가 상승될 우려가 있다 해가지고 인플레를 일단 잡아놓고 그 연말쯤에 경기 부양을 가자. 그래서 금리를 이제 뭐 한두 번 떨어뜨린다든지 해서 그 경기 부양을 하자. 왜냐하면 지금 실업률은 아주 좋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지금 프리드만하고 지금 그 세미얼슨의 이 얘기는 지금 우리 지금 시대에 바로 직결되는 얘기들이네요. 하나도 변한 거 없어요. 그 관점에서 보니까 지금의 네. 어떤 움직임들이 되게 훨씬 더 좀 명료해 보여요. 네. 어쨌든 책 여기 곳곳에 예를 들어서 뭐 세뮤얼슨이 갖고 있는 생각, 프리드먼이 갖고 있는 생각, 이것이 사람들은 어떤 뭐 보수적 정권, 그 진보적 정권, 예, 이거에 그냥 자기의 생각을 맞추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그렇죠. 스탠스를 갖고 있어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뒤에 이제 물론 입근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은 이 경제학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저는 이거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되게 그냥 재밌어요. 시류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시장의 원리를 어쨌든 나름대로 파악하고 파악한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논쟁의 주요한 줄기는 이제 그거거든 사실은. 예. 근데 오 의원님 이제 진짜 그 경제 코너 나가시면 이런 얘기하시면 되게 그 색깔이 많이 달라지실 것 같은데요. 글쎄. 네, 이런 거 대전에서는 이길 자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경제 정책 갖고 그 논쟁 토론 벌이면은 호강의 의원을 꺾을 자가 없어 이제. 요즘 전문적인 독특한 사람이 많아요 진짜. 계속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게 7장의 마지막인데 통화 정책을 펴는 방법이라는 챕터를 가지고 이제 하는데 어쨌든 7, 8, 9장이 프리드만과 관련된 논거들을 쭉 얘기를 하는 장이라서 프리드만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드만은 통화량을 조정해서 시장 과열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일관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고, 근데 여기 학회 연설에서 물가 상승률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은 해마다 통화 공급을 3%에서 5% 정도씩 통화량을 좀 늘려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 책에서는 왜 3%에서 5%인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그 근거를 설명하지는 않았다고 연설에서 그렇게 얘기를 좀 하면서 사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경제학 하에서 보면은 프리드만이 미국 경제와 관련돼서 그동안에 이렇게 무시돼 왔거나 했던 화폐통화론 이런 것들을 살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이 전미 경제학회 강연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 프리드만을 주목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프리드만이 어떤 승승장구하는 그런 계기가 요 학회 연설이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장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요 시점에서 네. 여기 계신 분들이 왜 프리드만은 물가 상승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3 내지 5% 정도씩 통화 공급을 늘려야 된다고 했을까요? 이 사람의 근거는 뭐였을까? 책에서는 얘기 안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무엇 때문에 통화 공급을 늘려야 된다.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지금 3에서 5%가 결국은 저는 그 물가 상승률의 정도인 것 같고, 그 정도에 맞게 대응하는 통화가 있어야지 균형이 맞춰지는 게 아닐까 생각이 그냥 드는데요. 또 다른 분은 저도 이제 물가도 물가인데 그 외에 그러니까 국가 경제의 어떤 규모 상승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 미국이 이때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상승하는 속도가 아주 개발도상국인데 같은 경우에는 그 규모가 막 되게 크게 10% 이상씩 상승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때쯤 되면은 미국이 그 정도의 그 국가 경제 규모가 그렇게 쭉 상승되니까 그거에 맞는 통화량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면 그 통화량을 그렇게 더 공급을 해서 국가 경제를 키우려고 성장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예, 저는 이자율 이제 저번에 이게 어떤 이자율이 3에서 5% 정도, 약간 경제 성장률이죠. 비슷하게 이 경제 성장률에 맞춰서 이제 통화를 공급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도 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저희 그 은행이 지금 우리나라도 통화 공급할 때 지금 갑자기 올리는 게 지금 3에서 5% 정도 이자율이 형성되더라고요. 지금. 음. 그러니까 그 정도가 꼭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통계를 보면 70년대 네. 이 얘기가 지금 벌어지는 게 70년대, 80년대 그때 얘기거든. 이때 그 미국 GDP 성장률이 한 5% 정도 됐어요. 그거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결국 살림이 커지면 돈이 있어야 이게 그 살림 규모에 맞게 경제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나 이자율을 갖고 통화를 공급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광영 의원님의 말씀대로 국가의 경제 규모가 그만큼 커질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거에 맞춰서 그 살림 규모에 맞는 통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화량은 국가 살림이 커지면 늘어나야지. 만약 국가 살림은 커졌는데 통화량이 안 늘어나면 그 어딘가에서 이게 금리가 이게 뭐랄까 돈이 부족하니까 상승이 돼요.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금리라는 게 크게 보면 두 가지거든요. 한국은행이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은 연준이 금리를 통제해가지고 올렸지만 장기 국채 금리는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돈의 수요가 없다는 거지. 미래에 대한 돈의 수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일단 그 시장의 국민들의 심리를 잡아야 되거든. 그래서 금리를 올리면 이게 집값도 사람들이 오르지 않을 거다. 물가도 안 오를 거다. 이런 심리가 작동을 해요. 국가가 그렇게 금리를 올리면 그잖아. 돈이 줄어들 거다. 시장에서. 그 심리적으로 소비를 그러면서 줄이고 이러면서 물가가 잡힌다고. 그 금리의 효과는 그런 거지. 이 통화량하고는 직접 연관은 없는 거죠. 돈을 찍어내서 풀어야 통화량이 늘어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로다가 나가는 돈은 그거는 채권이나 아니면은 그 제2 파생금융 상품 이런 걸 통해서 돈이 마치 늘어난 것처럼 효과를 볼 뿐이지 통화량 자체가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그걸 구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시장 금리는 떨어지고 있어요. 한국은행 금리는 동결해놨잖아요, 지금. 그리고 한 번 정도 올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 금리는 떨어지고 있어요. 돈 수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업이 투자를 안 해요. 그래서 은행이 지금
예금 금리도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예금 금리도 떨어지고 대출 금리도 떨어지고 수요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대출 이자율을 낮춰가지고 돈 꿔가라 이거야 지금. 개인들한테도 주택담보 이자율도 줄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리가 그렇게 따로 논다는 거를 우리가 이해하면 경제가 더 잘 보여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올린다 기준금리를 그러면 시장금리가 다 오를 거다 이렇게 생각을 일반적으로 한다고. 원래 또 그렇게 하기도 해요. 일시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지금 금리를 딱 올려놓고서는 내리지도 않고 올린다고 자꾸 말만 해요. 그러면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고 그다음에 시장 금리가 안정이 돼요. 그리고 물가가 잡혀요. 그리고 집값이 떨어져요. 그래서 실제 시장 금리는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이 그 상태예요, 우리나라가. 아, 근데 그 두 가지를 무조건 같이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지. 예, 따로 움직인다는 거. 이게 지금 통화 정책이 옛날에 송나라 때도 이게 그 동전을 찍어냈거든요. 거기서 동전이라 그렇게 그게 하나의 그 금 같은 거예요. 그 동전 네, 본위로 했거든요. 근데 네. 그거를 그 처음에는 이렇게 만들 때는 이렇게 그 어느 줄 알았는데 계속 부족하니까 그 송나라 경제가 상업이 엄청 커졌잖아요. 이 규모에 맞게 계속 동전을 찍어내니까 나중에는 동전이 안 되니까 지폐를 찍어내고 막 그 통화량을 늘리는 어떤 행위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거든요. 엄청나게. 그죠. 근데 성장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그게 그러면 어쩌면 미국이 지금 어쨌든 기축통화로 돈을 막 찍어내는 것도 어쨌든 그런 걸 담보해서 어쨌든 다 소화가 되니까 그런 것도 있나요? 그 사실은 미국은 세계의 통화를 공급하는 나라예요. 그렇죠. 자기네 나라의 통화 수요에만 대처하는 게 아니라 네. 다른 나라, 세계의 그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 그 달러를 많이 찍으면 네. 그게 전 세계의 통화량이 늘어나. 그러면서 경제 규모가 커져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미국이 안 찍어주면 어디서 달러에 대한 그게 강해지면서 그 경제가 안 돌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도 하죠.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뭔가 근거가 있게 찍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뭐 달러를 찍어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연방은행에서 빌리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돈을 찍어내도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그냥 우리 국가의 재산으로 돈을 찍어내는 건데 미국은 그게 아니고 연방준비은행은 사립단체예요. 국가단체가 아니에요. 그 JP 모건이나 무슨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은행들 있잖아. 미국 뭐 아메리칸 스탠다드니 그런 은행들이 주주고 걔들이 모여서 연방준비은행을 만든 거고 그 자본금의 상당수는 유태인 자본이고 걔들이 돈을 그 미국 정부에 빌려주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화폐를 많이 찍으면 통화량이 늘어나면 국가 채무가 늘어나요. 근데 진짜 좀 부럽긴 하네요. 그냥 그 세계의 성장률에 맞춰가지고 계속 찍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기축 통화를 그래서 아무나 흉내를 못 내는 거야. 엔화도 이제 실패했고 유로도 잘 안 되고 위안화가 지금 이제 도전을 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기간은 쉽지 않을 거예요. 예. 부럽고 정말 부럽네요. 우리나라 이거 조금 찍어냈다고 이러는데. 계속하세요. 네, 계속하겠습니다. 8장 뭐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이제 이런 제목으로 돼 있고요. 뭐 프리드만 국선에 대해서 앞에 조금 설명을 하는데 이 앞전에 제가 프리드만 국선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요거는 좀 건너뛰고요. 그러니까 현실이 된 불길한 경고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이전에 그 세뮤얼 순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뭐 60년대 말에서 70년대 되면 그 인플레이가 극심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그
여러 논문을 통해서 이제 그 강조를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거를 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세뮤얼슨과 프리드만이 생각하는 바를 갖다 이렇게 좀 계속 다양하게 소개를 좀 했어요. 그래서 뭐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물가 상승과 실업이 동시에 상승되는 그 시기가 이제 오니까 도대체 이 현상이 어떤 건지에 대한 그 케인지언과 통화주의자들의 이제 논쟁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의 원인에 대한 논쟁이 사실은 두 사람의 경제적 논쟁이 어떤 중심을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을 좀 하는데 스티크에서 70년도 5월에 5% 정도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물가 상승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그전에는 뭐 그렇게 큰 상승폭이 아니었는데 둘 다 어떻게 하면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갖다 두 사람한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뭐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비용의 인상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있고 수요가 이렇게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도 있고 이제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세뮤얼슨과 프리드만의 얘기를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세뮤얼슨은 60년대 말에 그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의회가 세금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제 생각을 좀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마 요 직전에 베트남 전쟁이 이때 뭐 진행되고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세금을 올리지 않은 것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연준이 이자율을 올려서 성장 속도를 좀 늦추는 것보다는 정부가 세금을 늘려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것이 그때 현재로서는 맞는 처방이다라고 세뮤얼슨은 조언을 했고 또 이게 이제 다른 얘기로 하면 세금을 걷어서 공공물질을 늘려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인구층을 보호해야 된다. 전통적인 케인즈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이제 같은 방향으로 세뮤얼슨이 해법을 제시를 좀 했는데 프리드만은 약간 좀 이제 이전에도 그랬지만 좀 다르게 대처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통화량과 인플레이션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다른 물가 인상 요인들은 결국 통화량이 산출량의 증가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도록 만들어서 인플레이션을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물가를 장기적으로 좀 안정화시키려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통화량을 매년 3% 5% 늘려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경제 상황에 맞게 통화량을 조절하는 대신 미리 그러니까 그 대안으로 차라리 상황에 따라서 통화량을 막 조절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미리 정해둔 비율만큼 일정한 비율만큼 통화량을 늘리는 어떤 정책도 필요하다. 뭐 이렇게 프리드만은 주장을 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자율을 높여서 인플레이션을 관리하는 방법도 제시를 했는데 이자율이 높아지면은 사람들이 국채 등에 투자할 유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원인이 좀 늘어나면서 현금 보유량을 줄이면서 그렇게 되면 이에 따라 그거에 따라서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의 양이 줄어들니까 그걸로 인플레이션을 한번 잡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의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각각의 경제 현상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의 차이도 우리가 이전에 볼 수 있었던 두 사람의 어떤 논거들 그런 거를 실제로 처방도 그렇게 내놓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얘기를 했던 전미학회 건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나면서 세뮤얼슨이 프리드만한테 뭐 논쟁적으로 다이렉트로 막 붙고 이러지는 않았는데 이게 케인작파에서 프리드만을 중심으로 한 뭐 이전에 통화론자들을 공격하는 방법이 있어서
세뮤얼슨 조금 좀 다른 방법을 취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리드만의 전미 경제학회 강연 전의 논문과 이 강연을 통해서 했던 이야기들과는 연관관계는 있지만은 어떤 강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 이 저자의 이야기였고,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통화주의 이론의 이점을 설명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과연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이 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반문하는 방식의 그런 논쟁을 이제 세뮤얼슨이 시작을 했다라는 건데, 이전 논문들을 갖다가 이런 것 같아요. 실게 연재하는 어떤 방법이 예전에 프리드만이 썼던 논문을 발표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 논문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지금 주장하는 거는 왜 이러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세뮤얼슨이 이전에 했던 논리를 지금 그 논리를 가지고 지금의 논리를 공격하는 그런 식의 다승자박 방식의 공격을 했다. 이게 이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공적 같은 얘기입니다. 공적을 인정한 후에 공격하는 이제 그런 거였는데, 프리드만의 확대 수량설이 통화 정책이 중요한 경제 안정 수단이면서 재정 정책과 함께 사용하기 충분한 거시 경제 조절 장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만든 것이 유일한 영향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프리드만이 네가 주장한 것이 결국은 소위 말하는 통화 정책 이거 하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통화 정책뿐만이 아니고 그동안에 사실 재정 정책이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을 가지고 미국 경제 당국이 경제를 관리를 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거시 경제적으로 볼 때 조절 장치로서 통화 정책도 경제 당국이 아주 이것도 한번 좀 써볼 만하구나 이런 걸 받아들이게 한 것은 분명히 평가할 만하다고 좀 그 정도로 격화를 시켰지, 통화 유통론이 경제의 어떤 주류를 형성하는 데는 아직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드만의 이론이 케인즈의 의견을 약간 발전시킨 데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제 지적했다는 게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론이 뭔 건지를 알겠는데 그래도 주류를 바꾸는 그런 이론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취지로 프리드만의 이론에 대해서 대처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통화량을 늘리면서 시차를 두고 물가가 오른다는 프리드만의 58년 논문, 이 논문이 있는데 이게 이 책에서 좀 길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화량을 늘리면은 과연 그 물가에 반영되는 것이 언제 반영이 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논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일일이 제가 다 좀 설명하기에는 제가 좀 부족해서 좀 어렵고, 통화량의 변화가 나타나는 시점이 경기가 하락하는 시점보다 빠르지 않고 오히려 느리다고 이제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세뮤얼슨은 통화량을 통해서 물가를 조절을 한다든가 경제를 조절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를 지속적으로 반박하는 그런 논쟁들이 계속 서로 교환이 되는 그 과정이 67년도 이후부터 한 프리드만이 닉슨 정부에 들어가기 직전, 그러니까 닉슨 정부의 경제자문을 맡기, 그게 아마 69년으로 알고 있는데 69년도까지 계속 이어졌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국 프리드만은 낙수 효과에 대한 얘기이네요. 결국 통화량을 늘려놓으면 늘리는 어떤 경제 성장이 중요하고, 국가는 경제 성장하기 때문에 통화량이 늘어나면 그게 자연스럽게 다시 국민들이나 노동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그게 뭐 이렇게 다시 경제 이렇게 활성화되는 그런 어떤 낙수 효과에 대한 걸 얘기했고, 세뮤얼슨은 오히려
그런 부분들보다는 이렇게 직접 외과적 수술, 직접 이런 소득을 증대시키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그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아마 이제 67년도가 이제 논쟁이 한창일 때인데 그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생각했던 거는 지금 그 말씀하시는 박사님 말씀하시는 이제 낙수 효과 같은 경우는 프리드만은 또 예를 들어 낙수 효과의 가장 큰 그 중심 정책은 뭔가 하면은 기업을 부양하는 거잖아요. 뭐 법인세를 깎아준다든가 거기에다가 돈을 투자를 한다든가 이래서 고용이 늘어나면은 그 기업이 돈을 벌면은 그 번 돈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시장에 그 많이 쓰이게 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이 낙수 효과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때 프리드만이 낙수 효과를 주장하거나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프리드만의 주장의 그 일관성은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인위적으로 기업을 도와준다든가 이런 것도 프리드만 반대하는 걸로 이렇게 쭉 그러니까, 읽으면서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냥 빠져야 된다. 그러니까 법인세나 이런 것들 깎아주는 건 요즘 이제 더 하는 것 같고, 원래는 이제 아까도 그 통화량을 그 적당하게 공급하면서 기업이 필요할 때 돈을 빌려서 쓸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또 밑으로 내릴 수 있고 하는 이 시중에 돈이 충분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언제든 돈이 필요할 때는 가져다 쓸 수 있는 그걸 충분히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이 또 다른 어떤 지급의 그 방법으로 기업을 활용하는, 기업들한테 뭐 직접적인 혜택은 안 주지만 이제 그런 게 저는 이제 하나의 또 낙수 효과의 그거 아닌가. 근데 그거를 지금 정부는 좀 더 이제 법인세니 뭐니 해가지고 기업의 현금이나 이익이 되게 더 만들어주는 좀 인위적인 것까지 간 거는 좀 이제 현재의 그 정책인 것 같긴 해요. 그 일부, 그러니까 뭐지, 그 일부러 만드는 거죠, 그런 어떤 것들을. 그 사무엘슨도 그 세금을 줄여가지고 시장에 경제를 활성화해야 된다. 그것도 그러니까 유효 수요를 늘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음. 근데 나중에 이제 이용되기로는 그 신자유주의 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절세를, 그러니까 세금을 낮추는, 그러니까 법인세를 네. 낮추는 게 기업을 더 활성화시켜주고 투자를 늘려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 낙수 효과로 이어진다라는 그 무슨 곡선, 래퍼 곡선? 래퍼 네. 곡선이라는 그 래퍼라는 학자가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그거는 실험 결과 아니라는 게 다 드러났어요. 여러 경제학자들이 논문을 썼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래퍼 곡선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경기 부양 효과가 없다는 게, 세금을 늘린다고 해서, 그러니까 세금을 낮춰준다고 해서 경기 부양 효과가 없고 낙수 효과라는 거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지금은 정설이 됐어요. 근데도 옛날에 그 한동안 떠들던 말을 지금도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 사무엘슨이나 케인즈도 그런 거에 필요성, 그러니까 그게 시점 따라 다른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2차 대전이나 이렇게 전쟁하고 나면은 기업이 세금 낼 돈도 사실은 없지. 무슨 사업을 한 게 없는데 네, 무슨 세금을 내라 하겠어. 그럴 때는 그 기업에 좀 세금도 줄여주고 이런 얘기거든. 근데 지금 비자금을 잔뜩 쌓아놓고 기업이 투자 안 하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데서 세금을 줄인다고 투자를 해요? 아니죠. 그때는 그렇게 투자할 돈이 아예 기업에 없어가지고 그나마 세금을 줄여서라도 그 기업한테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의미지, 지금의 그 경제 상황하고는 안 맞는 얘기죠. 그죠. 이때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은 무슨 그 달러 패권이 뭐 지금 뭐 예를 그 달러를 석유를 사고 파는 어떤 뭐 페트로 달러 시스템이 도입되기도 전이고 참 지금 베트남 전쟁 요때 한참 하고 있을 때 아닙니까? 네.
7년, 8년이면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경기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전 아니었던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 논쟁을 할 때는 미국 경기가 그때 뭐 5% 정도 물가 상승이 된 것에 대해서 되게 쇼킹하게 받아들였던 시절, 그러니까 이전에 그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훨씬 낮았는데 5% 물가 상승되니까 다들 놀라서 야,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가 생각하는 것이 뭐야 그러면서 뉴스위크에서 세뮤얼스나 프리드만한테 물어본 것도 그 정도로 그때 당시에는 5% 물가가 오르는 것이 되게 이례적인 그런 일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미국은 목표 그 물가 상승률이 2%예요. 그 내가 유학을 갔을 때 85년부터 5년간 91년까지 90년까지 그 기간 동안에 물가가 하나도 안 올랐어요. 아니, 그 강한 나라에서 그런가요? 강국이어가지고. 걔들은 물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국민이 살아가는데 삶의 가장 질환이. 치명적인 게 물가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서 모든 경제학자들이 물가 잡는 방법에 대한 각종 그 경제 정책들, 이론들을 지금 계속 내놓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물가가 빠지질 않아요. 대단하군요. 근데 되게, 그러고 나서 내가 90년에 이제 한국에 와서 교수가 됐고, 2002년에 안식년을 갔는데 별 차이가 없어요. 그 생활비가. 그래서 이 나라는 정지돼 있는 나라인가 할 정도로 그 물가가. 근데 최근에 우리 딸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생활비가 너무 딸린대요. 물가가 최근 3년 동안에 엄청 오른 거야. 작년에만 9%대로다 계속 올랐었거든. 지금은 이제 뭐 아까 보니까 4.9%까지 떨어졌네. 예, 맞아요. 그래서 얘들 지금 미친 이자율 아니에요? 지금 FRB 그 연방준비은행 이자율이 지금 5%가 넘어갔잖아요. 우리나라는 3.5%인데 얘들이 5.25%예요. 그죠? 한장이 가요? 엄청난 이자율이에요. 국가 그 기준 이자율이 5.25%까지 갔다는 게. 근데 그만큼 물가를 잡으려고 완전히 지금 혈안이 돼 있다는 거지. 여기서 더 올라가면 이제는 부도나는 회사들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부도만 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면 그 인플레이션이, 원래 인플레이션은 성장할 때 그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 그렇잖아. 그렇죠. 예. 성장을 하면 물가가 오르게 돼 있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야. 근데 이제 물가는 오르는데 성장은 안 돼, 지금. 미국 경제 성장률은 지금 심지어 마이너스라는 얘기도 있어요, 올해. 1% 나오면 잘 된다. 우리나라도 아니, 지금 계속 발표하면서 뭐 연초에 뭐 1.9%인가 2% 가까이 됐다가 1.7% 지금 지난주에 1.5%까지 내렸어요. 아니, 미국은 저렇게 많이 흑자를 내고 막 그러는데 성장이 안 되나요? 이상한데. 성장이 안 돼요.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아니, 한 회사에서 63조씩 막 그렇게 막 이익을 내는데. 아니, 지금 올해 그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점치는 그 증권 그 저기 뭐야 경제 연구 기관들이 많아요. 이미 미국 경제는 거의 멈춰 있어요. 그 소비가 없어요. 그 원인이 개인들이 갖고 있던 돈을 다 써버렸대. 그 실업률은 상당히 낮은 상태에서 소득은 들어오는데 이미 미래 돈을 다 끌어 써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소비 여력이 미국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가 상당히 미국 경제가 침체될 우려가 크다. 이렇게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 전망을 해요. 금융공황이네요. 위험한 금융공황.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혹시 미국 IRA 주식 선거 때문에 내년 선거 때문에 더 그런 거 아닌가요? 막 그 바이든이 그 선거에서 어쨌든 재선을 하려고
용을 쓰는 것 같은데 막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바이든이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이자를 강제로라도 낮추지 않을까. 아, 그러네요. 그게 그 주식 시장이나 이런 데서 유일하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현 정부는 무조건 그 표가 안 나와. 그건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공통점이에요. 낮추겠네요. 억지스럽게. 근데 그러면 위험해질 수 있는데. 위험하죠. 그래서 미국 경제가 상당히 지금 위험하다고도 생각을 해요.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미국 경제 갖고 지금 누구 얘기는 옛날에는 그 경제공황이 물건 때문에 재고 때문에 왔잖아요. 재고 때문에. 근데 지금 미국이 금융공황이라고 해가지고 이 금융의 파생 상품이라고 하죠. 너무 아까 얘기한 미래의 어떤 그런 돈들로 레버리지나 이런 것들로 이미 많이 써버려가지고 금융적인 구조 위기에 여기 와 있다. 그래서 되게 심각한 그게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 최근에 왜 은행 그 두 두 개 정도 개인가 세 망했죠. 개가 망했잖아. 예. 그게 사람들이 돈을 꺼내 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은행에서. 저축했던 돈들, 주식 투자하려고 모아놨던 예. 돈들, 예. 그거를 인출해서 지금 쓰고 있다고. 그 돈을 꺼내야 될 정도로 개인들이 갖고 있는 돈이 없어요. 그 저축률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기업에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뭔가 그 돈이 없을 때 긴급하게 갖다 쓸 수 있는 돈이 결국 그 저축해놓은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그게 미국이 지금 상당히 낮대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갖고 있는 돈이 있어야 예. 예를 들어서 소비를 안 하더라도 그거를 예. 은행에다가 저금이라도 해놓고 안 하면 그러면 이제 그게 은행에 돈이 들어오니까 저축이 네. 늘어나는 거지. 예, 그럼 그거 그렇죠. 가지고 기업이 빌려가서 예. 소비를 투자를 하면은 그럼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개인들이 돈이 없어. 그러니까 저축률이 뚝 떨어졌어. 예. 그리고 시장에서는 소비를 할 수가 없어. 유효수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 맞아요. 그 말씀 하셨어요. 그 말씀을 똑같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침체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 물가 때문에 이자율까지 저렇게 고이자율을 유지하고 있으니까는 시장에 돈이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예, 지금 갑자기 케인즈가 활약할 시대가 프리드만이 유일하게 남은 게 이제 다시 돈 푸는 방법밖에는 바이든 정부가 아니 재정 맞아요. 정책을 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진퇴양난이라고 하더라고요. 진퇴양. 이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갇혀버렸다고. 그러니까 돈을 풀면 또 인플레가 일어나겠지.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해법이 없대. 예, 그런데다가 지금 그 달러 패권을 해체하려고 하는 이 지난주인가 그지난주에 강의 하나를 들었는데 이거 제가 보기엔 해체될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에 이제 미국이 딱 근데 뭉쳐지고 있었던 저는 경제가 그 의견에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절대로 저는 누가 해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사는 동안은. 그래요. 아니 50년 주기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세계 질서에서 예, 50년마다 이제 바뀌는데 실제로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벗어난 얘기인데 이제 그때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이면 1970년이잖아요. 예, 70년 되면서 그때 미국이 소위 말해서 달러를 가지고 경제를 갖다가 이렇게 유통하는 소위 말하는 달러 경제 체제를 유지를 했는데 그로부터 이제 50년 전이 사실은 1920년대에서 곧 참 1차 대전에서 2차 대전 사이에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아서 경제를 성장을 시켰는데 1차 대전 때도 그렇고 2차 대전 때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다른 국가들, 그러니까 그 전에 패권을 잡았던
뭐 영국이라든가 뭐 이런 데들이 무너진 어떤 과정들이 지금 그 미국 그 과정이랑 비슷하다 그러면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아, 운용기반 이런 거에 플러스 돼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런 거에 그 이 뭐야 그 징표다 이걸 주장하는 학자가 있더라고요. 유튜브로도 한번 봤더니 정말 그 혹하고 이렇게 듣게 되는 그런 것도 아. 있어요. 예, 그건 좀 저는 생각이 많이 달라요. 미국은 저는 한 번의 위기는 있을 수 있어도 우리가 지금 사는 이 당대에는 절대 그 지위를 절대 놓치지 않을 것 같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교수님 그 생각은 저랑 어떠신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이 돌아가려면 대체 세력이 있어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그 네. 바톤을 넘겨받을 그 경제 주체가 너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현재 돌아가는 걸 보면 미국에 덤비는 게 중국밖에 없잖아. 어느 아니, 그렇잖아요. 나라도 그 미국 경제하고 맞상대 해가지고 예. 한번 뜨자 하는 데가 없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가격화를 중국이 얘기하잖아요. 유일하게 그 지금 해가지고 뭐 달러머니 저기 뭐야 그 페트로 달러 이런 것도 자기네들이 패권을 이제 잡으려고 그러는데 너무 미약한 거예요. 그 영향력이라는 게 그렇죠. 한 뭐 20-30%만 돼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데 그 미국 경제에 비하면은 그 영향력이라는 게 뭐 20% 이하, 10몇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그 시기가 그러니까 대체 세력이 없어서 미국이 뭐 잘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그걸 바톤을 물려받을 만한 세력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그 금융 재벌 이제 전 세계 금융 재벌 뭐 유태인 계열 이런 데서 뭐 미국이 이제 그쪽에서 활동을 하지만은 그 유태인 계열이 중국에서도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자유주의 국가면 되는데 그렇죠. 자유주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중국이 그걸 막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예.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시장 판을 뒤집어 엎고 싶을 거예요, 지금. 그렇죠. 왜냐면 미국이 너무 많이 벌려놨거든. 걔들이 그 국가 채무가 아마 700조 달러인가? 어마어마해요. 미국 다 팔아도 못 갚아요, 지금. 그렇게 국가 채무가 느는데 기축통화기 때문에 버티는 거지. 그래서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초조한 상황이에요, 지금 사실. 그래서 금값이 올라가는 건가요? 그런 면도 있죠. 그런 근데 면도 있죠. 금 공급은 좀 다르더라고. 음. 이게 달러가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금이 오르는 게 당연한데 문제는 금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스위스가 그 거의 3분의 1을 가지고 있고 거기 이거 왜 뱅크 있잖아. 왜 전 세계 부어들이 갖다 놓은 거. 우리나라 저 대통령들도 많이 갖다 놨잖아. 거기에 그 금이 그렇게 보유하고 있는 게 많아서 이게 금은 더 이상 생산이 안 돼요. 전 세계에서 금광에서 나오는 금의 양이 크게 제한돼 있어. 그래가지고 이거 가격이 무조건 올라야 되거든. 그러니까 수요는 있고 그게 공급이 없기 때문에. 근데 수요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야. 금값은 보면 이거는 그냥 어느 나라가 많이 가지고 있고 걔들이 그걸 풀 거냐 말 거냐 이거 가지고 결정하는 거지 수요 공급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 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왜? 그 컴퓨터 제조하는 사람들도 금이 필요하거든. 금 그쵸. 아니면은 CPU 못 만들어요. 그런 그 제조업 이런 산업 이런 걸 대형으로 갖고 있는 나라들이 금을 주도하고 있어요. 그게 미국, 중국, 스위스 여기야. 얘들이 다 가지고 있어 거의 전 세계 금을.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이 그걸 올리면 저희들이 불리하잖아. 그냥 금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안 올려요. 그래서 조작을 하는 가격이라서 이 시장의 금융 상황이나
금의 수요 공급과는 전혀 상관없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게 그게 맹점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금값이 올라야 되거든. 요새 좀 오르긴 했어요. 근데 올랐죠. 예. 예, 좀 오르긴 했는데 이거는 지금 달러의 가치를 비교한다면 안 오른 거예요. 그렇죠. 달러에 그 대비해서는 그치? 우리나라 환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높아진 거지. 그리고 일본도 그 금을 확보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고 대만도 의외로 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대만이. 그래서 세계 경제가 흔들려도 대만이 꿋꿋이 버티는 이유가 걔들이 달러도 많이 가지고 있고 금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 탄탄해요.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중국이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는데. 노리는 거지. 그냥 그 미국하고 그 패권을 경쟁하려면 그 뭔가 그 시비거리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거 먹어봤자 중국에서 얻을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갖고 있으면서 데리고 노는 게 훨씬 나아. 그렇죠. 긴장관계 만들면서. 네. 오히려 미국으로 갈 거를 대만이 가지고 있는 게 중국한테는 유리해요. 반도체도 미국으로 공장이 다 가는 것보다 지금 미국에는 다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대만이 또 그렇게 녹록하게 안 가. 그게 그 중국에서 그래 또 사준다고 또 이제 대만 예, 걸. 네. 그래서 그걸 그 고양이 데리고 놀듯이 혼낼 거야. 그리고 혼을 내는 척 하지만 보호를 해요. 그 참. 고양이가 그렇게 지가 끊을듯이. 그리고 지금 막 이 상황에서도 미국이랑 중국이랑 교역량은 그 엄청 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중국 없이는 지금 소비시장 소비재를 충당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중국도 만약에 중국에서 네. 수입을 다 멈추고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뭐 인도 이런 데서 만약에 갖고 온다 물건을 그러면 품질도 그렇게 별로 좋지도 않지만 가격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월마트나 미국의 그런 할인마트에서 물건을 팔 수가 없어. 그 수입 가격을 만약에 적용을 해가지고 팔면 미국 소비자들이 돈 못 써요. 물건을 살 수가 없어. 그 서민들은. 물가에 영향을 주겠네. 네, 물가가 갑자기 뛴다고. 그럼 미국은 그냥 무너져요. 그래서 중국 물건을 안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은 또 그걸 버티고 있는 거지, 그 힘으로. 근데 이거 그래서 참 어쨌든 웃기네. 아직은 미국을 대체할 만한 중국의 경제력이 너무 약하다. 그래서 그 50년 사이클이 그렇게 그 쉽게 돌아가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내가 내가 그 유튜브 그거를 유튜브로 볼 수 있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게 이제 다스카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중국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뭐 요즘 이제 사우디가 미국에서 벗어나는 그 빈살만이 뭐 이런 거를 하는 것들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전쟁 또 그 브라질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남미가 그 뭐 중국과 맺는 관계 뭐 이런 거 다스카를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좀 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중국도 사실 미국이 그러니까 급격하게 무너지거나 아니면은 자기들의 패권을 가져오길 바라지는 않는데 그 우리나라 윤석열이가 거기 미국에다 몰빵하는 것이 지금 오히려 중국이 부담스러워한다라는 거예요. 저 미국도 부담스러워한다. 너무 세게 몰빵을 한다 이거지. 아니 왜냐면 적당히 니들 뭐 내 편도 아니고 제 편도 아닌데 나 그냥 너 빼고 갈래 그래도 되는데 갑자기 붙으니까 조금 이렇게 당황스럽겠죠. 근데 물론 안보상에는 미국은 한미일이 같이 동맹을 확실하게 맺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서 더 한 발 더 나가 이거를 중국이랑 적대적인 어떤 관계를 계속 형성을 하고 있는데 그 미국은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당황스럽지. 당황스럽죠. 아무튼 마지막 장 하겠습니다. 9장 네. 교활한 대통령이라는 건데 이제 이 장은 사실 뭐 크게 어떤 그 경제적 논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 아닌데
저 이거 보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야, 그 미국 경제에서 그 권력과 그 경제 학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이게 이제 60년대 초반부터 그 했던 거를 이제 프리드만의 그 활동들을 그 보여주면서 이제 그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일단 프리드만은 사실 그 경제학계에서는 이때까지, 그러니까 60년대 중반 뭐 이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은 이론 자체도 그러니까 그 알아주지 않는 비주류. 이주류. 그러면서 학자적 지위도 이제 그랬는데, 자기가 그 주장하는 어떤 통화를 통한 뭐 경제의 그 조절, 이거를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그 권력이 필요했던 거였고, 닉슨 하기 전에도 했더라고. 소위 말해서 그 보수 정권의 골드워터라는 그 대통령 후보한테 열심히 몰빵을 해가서 경제 자문단도 막 하고 막 그렇게 했다가 성공을 못했고, 68년도에 닉슨 대선 캠프에 경제 자문단에 들어가면서 이제 본격적인 거를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68년도 캠프에 들어갔으니까 프리드만이 67년도에 67년도 12월 달에 아까 얘기했던 그 경제학자 그 그룹인가요? 거기에서 연설을 하고 회장도 되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는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고, 더군다나 이제 보수주의 경제학에서는 대단히 이게 주목받는, 거의 뭐 그 왕탑이라고 할 정도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는데, 그 이전에 프리드만의 그 사수라고 할 만한 아이에크는 권력이랑 친해지는 걸 되게 좀 싫어했고, 프리드만이 그러지 않길 바랬는데, 프리드만은 자기의 그 소위 말해서 이론들을 현장에서, 그러니까 시장에서 좀 증명하기를 원했던 걸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런 역할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뭐 여기서도 그렇지만 성격 자체가 대단히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활발하고 뭐 사교적이고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대단히 독선적이고 뭐 독불장군 같은 이런 식으로 비춰졌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상황이 아마 그 케네디가 민주당 정권에서 케네디가 암살당하고 그 다음이 존슨인가 그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존슨 하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닉슨 전이 누구였는지. 케네디? 케네디 다음이 존슨이었잖아요. 존슨 다음이 닉슨인가요? 아무튼 그랬는데, 케네디가 불려놨던 베트남 전쟁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민주당에서 시도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빈곤 저감 프로그램이라는 걸 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바이든이 하는 IRA라든가 이전에 뭐 미국 정부에서 펴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정책들 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빈곤 저감 프로그램 하면서 정부 지출이 대단히 많았던 걸로, 재정 적자도 발생을 하고, 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달러 가치도 하락하고 국제 수지도 이렇게 적자가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었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닉슨이 취임한 것이 69년으로 알고 있는데 69년부터일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닉슨이 취임을 하면서 프리드만을 어떤 경제의 자문으로 채용을 했는데, 이건 비공식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뭐 연준의 위원장이라든가 경제의 어떤 부장관, 수석 이런 걸로 들어간 사람들은 대부분 프리드만과 관계가 있었던 보수경제학자들이 많이 이제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기 아까 얘기했던 하이에크랑 프리드만의 차이가 현실 정치에 발을 담그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제 이런
차이가 좀 있었고요. 근데 이 책에서는 프리드만이 계속 얘기했던 것이 엄청나게 똑똑한 정치인이었다고 합니다. 닉슨이. 아, 지적 수준으로 보면은 자기가 볼 때는 그 당시 미국에서 그 두 손가락에 꼽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근데 이제 그게 그 정치권 내에서도 닉슨은 닉슨이 보니까 그 전에 출마를 했었어요. 출마를 했다가 떨어졌어요. 바로 직전에 출마를 했다가 제가 존슨한테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한번 파일을 봤더니 그 일반 투표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선거 제도가 보면은 그 투표를 해서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선거인단은 닉슨이 많이 아니 그죠. 그전에 존슨이 많이 확보를 했는데 일반 투표에서는 닉슨이 조금 앞서는 걸로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닉슨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아쉬운 선거가 바로 직전 선거였는데 다시 이제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는 그 사이가 얼마나 좀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행위들을 하는 과정에서 닉슨은 교활한 사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통용이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프리드만이 나중에 이제 해고했던 거를 여기에 몇 개 적었는데 닉슨은 똑똑하고 나름대로 그런 정치적 역량이 있는데 대단히 교활하다라는 거를 갖다가 몇 개의 사례를 들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참 선거 국면일 때 남부의 목화를 재배하는 사람들 남부표를 갖고 오려고 수입 면직물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공약을 발표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프리드만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소위 말하는 자유무역에 대한 원칙이 확고했던 사람인데 닉슨 후보를 보면서 야 이놈은 진짜 표를 위해서 다 이 원칙을 좀 훼손할 사람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이제 갖고 있고요. 그리고 당선되고 나서 여기 이제 브레턴 우주 협정 이게 금 통화 관련 금과 미국 달러를 결합시킨 여기 공정 환율 체계라고 하는데 이게 공정 환율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걔네 입장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공정 환율 체계라는 거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달러를 유통하는 대신 이렇게 금을 일정한 금액에 미국이 사주는 그런 협정을 맺어서 유럽에 있는 그리고 이제 주로 유럽이랑 같이 교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 협정에 의해서 변동 환율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정 환율제를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프리드만이 폐기해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닉슨 보호를 한 거죠. 경제 자문으로서. 그 잠시 요거를 설명을 하면 네. 이게 이제 브레턴 우즈 협정이라는 게 어쨌든 완전하진 않지만 이때까지는 미국이 근본위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 근본위제라는 게 달러를 가져가면 언제든지 연방준비은행에서 그거를 금으로 준다. 그러니까 1대1로 금과 달러가 일치하는 그걸 유지했었다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이라는 게 생산량이 제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 규모는 커지면 미국 경제 규모도 당연히 이때는 계속 고속 성장할 때니까 그러면 화폐가 많이 필요한데 화폐를 많이 돌려야 되는데 달러를 많이 찍어내야 되는데 금만큼만 찍어내야 되니까 금이 없으면 화폐를 찍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이 이때도 이미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어가지고 전 세계에 화폐가 부족한 거예요. 교역을 하고 달러로다가 결제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돈이 부족하니까는 돈의 가치만 자꾸 올라가. 그러니까 환율도 그냥 올라가는 거야. 무한대로다가.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전 세계에서 아우성을 쳤겠지. 달러를 늘려라. 근데 그러려면
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금이 없잖아. 그래서 금본위제를 폐기한 게 브레튼 우즈 협정이에요. 금하고 상관없이 그냥 미국의 신뢰를 가지고 달러를 찍을 수 있다라고 허용한 게 이 협정이에요. 이때부터는 그래서 달러가 금도 없어. 이제는 그 저기에 FRB 은행에 금을 보관해 두질 않아. 근데 달러는 무한정 찍을 수 있는 국가가 된 거예요. 이때부터. 야, 이거 되게 좋은 협정인데요. 근데 이렇게 되면서 세계 경제가 활성화됐어요. 아, 그리고 그 아니, 교수님, 환율제도 고정환율제였던데 이것도 변동환율제로 바꾸자라고 하는 거에 기폭제가 된 것도 이때고. 이 브레튼 우드 협정이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달러와 금을 일정 금액으로 연동시켜서 하기로 했던 그 이전에 맺었던 협정이 브레튼 우드 협정이 아닌가요? 그 협정을 프리드만은 폐기해야 된다고 이제 닉슨한테 조언을 했던 거고. 저는 책을 그렇게 봤거든요. 그 브레턴 우즈 협정이 그러니까 그거를 폐기를 하라고. 하자고 이제 프리드만이 그 예, 제안을 주장했고. 했다. 예, 그 금하고 맞- 그렇게 하는 거, 그렇죠? 네, 네. 맞네,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73년인가 그 근본위제를 파기하거든요. 예, 그 73년대 결국은 그 닉슨이 그 실각하기 직전에 이 협정을 폐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 그 당시에 1온스에 35달러의 그 고정 환율이었었대요. 예, 근데 맞아요. 지금 보니까 그 내가 찾아봤더니 1온스에 2,000달러인가 그렇더라고요. 금살하셔야 와. 되는데. 야, 그래, 근데 맞네. 브레튼 우즈 협정은 한참 전에 맺었던 협정이죠, 그게. 예. 근데 이게 프리드만의 논리가 그러면 맞는 거네요. 이것으로 인해서 통화량을 세계에 공급해주면서 세계 경제가 한 번에 중흥을 한 번 하잖아요. 그 타임부터 70년대부터. 예. 근데 이제 그거를 프리드만이 건의를 했는데 경제 자문으로서 네. 닉슨은 뭐 이 제안에 대해서 당연히 거절을 했고, 또 하나 제안한 것 중에서 부의 소득세라는 것이 있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야, 프리드만 같은 그 부수경제학자가 이런 그 제도를 갖다가 채택할 것을 건의했다고 하는 거 보면 프리드만은 사실은 그냥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뭐 신자유주의 저기는 예, 아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부의소득세라는 게 그 세금을 걷는 것과 복지를 갖다 결합을 해가지고 돈 없는 사람은 그 세금을 아직 돌려주는 뭐 그런 식의 그 제도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자세하게는 안 맞아요. 써져 있는데. 예. 이게 기본소득의 기본 개념이 됐던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기본소득 운동하는 사람들이 항상 프리드만이 이런 부의소득을 제안한 것도 이게 하나의 기본소득의 방식이다라고 소개를 꼭 해요, 이거를. 근데 PKT도 비슷한 얘기 했잖아요. 가지고 있는 부 자체의 소득세에 대한 부분이요. 네. 여기 보니까 근데- 브레튼 우즈 협정은 1944년에 2차 대전 종전 직전인 1944년에 1온스, 금 1온스에 35달러로 고정하는 거를 그 협정을 맺은 거네요. 이때. 그러니까 이걸 깨자고 한 게 프리드만이고 예. 이제 실제 깬 거는 73년에 이제 그 브레튼 우즈 협정이 이제 폐기가 되죠. 그러면서 근본위제는 사라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챕터에서는 보니까 실제로 저는 왜 그런 거를 그 닉슨이 안 했나 모르겠는데 굳이 프리드만의 조언을 받으려고 하면은 경제와 관련된 그 실무 부서는 아니더라도 무슨 뭐 특별 보좌관 혹은 요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임명을 해서 그렇게 임명이 되면은 사실은 그 사람이 프리드만이 뭐 연준 의장이라든가 뭐 경제와 관련된 각종 담요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통솔을 하면서 이
경제 정책을 갖다가 펼쳐 나갈 텐데 굳이 그런 건 안 해요. 비공식적인 자문만 이제 하는데 그 자문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한테 자문을 하면은 자기가 좋은 건 수용하고 아닌 거는 그냥 생각하고 이제 쏙 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여기 연준 의장 그 아서 번스 같은 경우에도 그 보면은 프리드만의 그 가장 프리드만의 그 논리를 가장 옹호해주는 사람이었는데 연준 의장이 되고 나서는 프리드만의 어떤 그 통화 정책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전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러진 않았다라는 그 에피소드를 쭉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닉슨 정부에서 점점 이제 프리드만 소외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내용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닉슨의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의 실업률을 제하는 인식이 닉슨은 완전히 좀 다른,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재미있는 말이 있던데 뭐라고 그랬더라? 자기 보좌관한테 인플레이션이랑 실업률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중요하다는 걸 설명을 하는데 그게 인플레이션으로 대통령이 안 된 사람을 받지만은 실업률을 잡지 못해서 대통령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중간에 탈락한 사람들은 많았다고 하면서 인플레이션보다는 실업률을 대단히 중요시하는 사람이었다고 닉슨이 그런 거였고요. 그리고 71년도 1월 달에 완전 고용 재정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발표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 2년 있다 발표를 한 건데 이거를 보면서 그러니까 닉슨이 케인주의자가 아닌가 하는 정도로 프리드만은 닉슨에 대해서 실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71년 6월과 8월 달에 예를 들어서 연준에서 이자를 내려서 통화량을 늘리고 경기를 부양을 할 것을 닉슨이 제안을 했는데 거절을 했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무슨 캠프 데이비드의 경제와 관련된 학자들을 초대를 했는데 프리드만을 아예 거기서 빼고 뭐 이제 이러는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닉슨의 경제 정책에서 프리드만은 그냥 학자로서 계속 약간 소외되는 그런 사람으로 계속 비춰졌던 걸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거 보면은 브레튼 우주 체제에 이제 균열이 생기면서 서독이 아예 이거에서 탈퇴를 하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유럽에서도 이제 미국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 세계 경제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서독이 탈퇴를 하고 스위스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그냥 싹 돈 내고 금 싹 가지고 그냥 나가고 뭐 이런 식의 사건들이 좀 있었고 그러면서 71년도 8월에 미국에서 이제 결국은 금태환으로 하는 것을 중단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그 협정은 이제 폐기하는 걸로 2년인가 그 후에 폐기하는 걸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가 아까 우리가 이렇게 여담으로 얘기했던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페트로 협정을 하게 된 게 금을 통해서 세계 경제에 를 잘라고 했던 미국 입장에서는 과연 그러면은 뭐를 갖고 이제 달러 패권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를 갖다가 고민을 하다가 사우디랑 이제 처음에는 사우디랑 맺었고 그 이후에는 오페크들과 같이 이제 이런 거를 맺었다고 하는데 페트로 협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거 진짜 미국이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세계 질서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이라는 나라였던 게 이게 결정적인 계기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원유를 달러로 거래한다. 맞아요. 세 가지더라고요. 원유는 달러로 거래한다. 석유 팔아서
그 남은 그 돈 가지고 미국 국채라든가 미국 자본에 투자한다. 대신 미국은 군사적으로 너네를 그 보호해준다. 세계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야 역시 이게 미국 패권이 그 이게 아주 그때부터 공고가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5일 가지고 하면서. 그쵸. 예. 지금 그리고 근데 이제 그게 전기로 바뀌면서 지금 어떤 새로운 패권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 이제 그 닉슨은 임금과 가격 통제 반대하는 그 임금이라든가 가격 통제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그 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은 아주 그냥 쉽게 무시를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원칙을 가진 그 경제학자가 아니었고 그냥 닉슨은 정치인이 그러니까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이었을 뿐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프리드만이 닉슨이 재임하는 그 기간 동안에도 자기가 비공식적이긴 하지만은 경제 자문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칼럼을 통해서 닉슨의 경제 정책을 좀 비난하는 그런 그 칼럼을 썼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세뮤얼스는 사실은 또 물러나 있었는데 닉슨이 얼마나 교활한 사람이었는가면은 자기 정적들을 관리하는 소위 말하는 블랙리스트를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걸 운용을 했는데 그 블랙리스트에 세뮤얼슨이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담으로 세뮤얼슨은 자기가 닉슨의 블랙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자랑스러워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요. 근데 당시에 이제 그 세뮤얼슨은 가격 국제 정책을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니까 닉슨 정책에 대해서 자기라면은 직접적인 임금 가격 통제 정책은 더 큰 위기 상황을 위해서 좀 남겨두겠다. 이거 너무 좀 섣부르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좀 남겼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때 당시에 대통령은 공화당 닉슨이었지만은 미국 상하원을 민주당이 잡고 있었나 봐요. 다수 민주당이 다수파였나 봐요. 그래갖고 상하원 양원 합동 청문회 경제와 관련된 청문회가 있었는데 이제 이게 이전에 그 닉슨이 발표했던 이 가격 통제 정책 이거에 대해서 의회에서 얘기가 많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청문회를 하는데 그 청문회에 그 세뮤얼슨과 프리드만을 다 불러다가 이제 그 청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소위 말해서 공화당의 보수 정치인들의 논리는 막 나타나기 시작한 물가 상승의 원인이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노동조합의 어떤 노동조합이 노동시장을 독점을 해갖고 임금을 막 올리니까 그거에 따라서 물가가 공간 상승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은근히 프리드만이 그런 논리에 대해서 동의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좀 필두를 쳐주길 바랬는데 프리드만은 뭐 분명하게 그건 아니다. 그 원인이 그것이 아니고 실제로 건강교육 부지재생 사업에 대해서 공공지출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는 찬성을 하는데 연방정부가 노동시장이라든가 소비자 물가에 개입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좀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 청문회에 같이 나간 세뮤얼슨 역시 아까 얘기한 것 같이 가격 통제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동의를 하는데 근데 그거도 사실은 경제 성장에 제한적으로 도움을 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 사이의 순환을 느리게 만들어 가지고 임금이라든가 가격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효과도 이제 기대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청문회가 어떻게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는가 하면은 뭐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청문회를 직접 보기 위해서 이 청문회장에 막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 보면은 그때 당시에 뉴스위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했던 논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미국 국민들 특히 이제 경제에
그 고관여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었던 거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마지막 프리드만을 얘기하는 거의 마지막에서 그러면은 과연 프리드만은 닉슨 정부에서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학자로서의 자기의 이론을 제대로 시장에서 실현할 수 있는 성과를 거뒀냐, 그건 아니었다고 보고 한 2가지 정도. 그러니까 변동환율 제도를 도입했던 거. 그러니까 결국은 닉슨이 취임하자마자 프리드만이 건의했던 고정환율, 금을 통한 고정환율 이거를 닉슨이 포기를 한 거, 그걸 하나의 성과로 좀 평가를 하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왜 프리드만이 징병제를 폐지를 갖다가 주장을 했는지는 저는 뭐 찾아오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징병제를 폐지하는 거로 아마 제 생각에는 베트남전이 막바지에 치달으면서 엄청난 반전 여론 이런 것들 때문에 징병제가 폐지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만 해봅니다. 그래서 닉슨 정부의 경제적 성격에 대해서 사실은 대단히 기대를 많이 했던 걸로, 보수 경제 쪽에서는. 그래서 이제 프리드만과 같은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 같지는 않지만은 그런 닉슨의 경제학자들이 통화량이 인플레이의 원인이라는 쪽에 훨씬 무게를 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의 이제 케인즈 정책, 공화당 나름대로 케인즈주의 정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버릴 만큼 확신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게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프리드만이 2002년도에 닉슨 정부랑 함께 했던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20세기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사회주의적인 대통령이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원인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집권한 대통령 가운데 닉슨이 정부 규제와 산업 제한을 가장 많이 늘렸다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닉슨이 사회주의자 아니었냐, 뭐 이런 식의 아이러니한 말을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닉슨도 워터게이트 때문에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73년인가 4년인가. 맞아요. 그리고 포드가 그걸 이었죠. 부통령으로 있었다. 아, 그런가요? 포드 맞아. 그래서 74년. 근데 보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나 자기 반대파들에 대한 무슨 블랙리스트를 갖고 있었다, 뭐 이런 걸 보면서 이놈은 결국은 제가 넘어가서 결국은 미국 대통령 중에서 유일하게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대통령이 닉슨이라며요. 근데 근데 이제 중간에 암살 케네디 돌아가시고 바로 존슨이 부통령이었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치. 그래서 존슨이 예, 대통령을 했구나. 미국은 그치. 죽으면 존슨이 바로 부통령 했다가 예. 케네디 죽으니까 대통령이 저절로 됐다가 맞아요. 선거에서 이겼지. 예, 맞아요. 그때 닉슨하고 붙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재선을 못한 거잖아요. 그 전에 존슨이, 그죠? 시기적으로 보면은 케네디가 암살당한 게 60 몇 년이야? 3년이야? 3년인가 2년인가요? 63년. 네, 3년이죠. 네. 그러면 3년부터 시작해서 보궐을 했을 거고. 69년까지. 네, 그죠? 네. 그러니까 6년 동안 한 거지. 근데 그때 사실 정치 잘 못했죠. 그래서 넘어간 것 같아요. 공화당으로. 네. 민주당이 한 8년 더 했죠. 그러니까 한 거의 10년 가까이 좀 했던 것 같고, 그러고 나서 닉슨한테
뺏긴 것 같고. 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케네디가 2년 했지, 2년. 네, 맞아요. 61년부터 63년까지 2년 하고, 존슨이 6년 했나? 6년. 그래서 전부 8년을 민주당이 하다가 이제 공화당으로 넘어간 거지. 근데 닉슨이 실각하고 나서 그 다음에 틀어진 선거에서 또 공화당이 또 됐더라고. 내가 그거 보면서 근데 닉슨이 실각해도 그 부통령이 이어받으니까 포드가 포드가 네. 받은 예, 공화당이 저절로 이어받은 거지. 네. 예, 거리 시에는. 그 선거를 해서 포드는 사실 제일 무능한 대통령 중에 하나, 우리나라 최기와 같은 대통령이라고 그러잖아, 왜? 근데 그 그 어부지리로 됐다가 그 대통령이 임기를 못 채우고 닉슨이 쫓겨나니까 저절로 이제 대통령이 된 거지. 포드는 선거에서 된 게 아니고. 맞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선거 없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카터가 다시 저기 선거에서 이겼지. 아, 참. 아무튼 이래서 제가 7, 8, 9장을 했는데 그 제가 이게 7, 8, 9장 하면서 이 프리드만에 대해서 뭐 좀 잘 모르고 그랬었는데 이게 전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렇게 봤던 여러 가지 경제학의 흐름 이런 거 이해하는 데 도움이 좀 많이 됐습니다. 네. 아, 정리 진짜 깔끔하게 잘 하셨는데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이전에 그 21세기 자본 뭐 이거 할 때는 너무 어려웠는데요. 이거는 그래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이론을 갖다가 막 집중적으로 막 해설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일어났던 해설 현상이라든가 경제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라서 그래서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들었어요. 아니, 그리고 이제 그 기본적인 어떤 경제 그 이론의 틀 이런 거를 배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이렇게 막 읽히는 거죠. 독해력이 생긴 거지. 덕분입니다. 우리 아, 항모공. 창모공. 그러니까 이런 그 원전 공부를 좀 그 왜 시민운동 하는 사람들도 좀 많이 그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더라고. 자기 아는 얘기만 갖고 계속 되풀이하지 말고. 이게 요즘은 보면 그런 얘기들을 해야지 신뢰를 얻는 것 같아요. 그쵸. 그 상투적인 얘기는 이제는 그 뭐야 인공지능이 더 많이 알잖아. 걔들이 더 정리도 잘하고. 그러니까 걔들이 아직 모르는 얘기를 또 끌어내야 이제 어디 가서 부각이 되고 저 사람 공부 좀 했네 이런 얘기 듣지. 그냥 상식적인 얘기하면은 그거 다 듣던 얘기인데 검색하면 다 나와. 그리고 그러니까요. 챗 GPT도 다 알아. 뭐 그러면 이제 별 가치가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아마 지식도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요. 챗 GPT 말고 뭐 AI 다른 거 써보셨어요? 뭐 요즘 뉴스 많이 나오던데 제가 안 써봤는데. 챗GPT도 있고, 근데 챗GPT가 거의 삭발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요? 빙 같은 것들도 요즘 많이 쓰죠. 빙 브라우저에 네, 있는 거. 빙은 이제 최신 데이터까지 나오는데 너무 그런데 챗GPT에 비하면 정말 너무 허접하던데 그거는. 예, 근데 챗GPT는 아쉬운 게 21년 11월까지밖에 데이터가 없어요. 예, 예.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챗 GPT에다 물어봤거든요. 이거 저 정말 쇼킹했어요. 그
그 오광영의 저에 대해서 네. 그냥 자연인 오광영 그러면 막 그 검색하면은 무슨 뭐 그 증권회사 뭐 누구도 나오고 막 그래요. 시대에 이제 오광영 전 대전광역시의원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네. 그랬더니 장점 쭉 뭐 이것저것 설명하고 그러는데 단점에서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여성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서 네? 뭐 네? 이렇게 진짜요. 그거는 뭐 사실도 아닌데 왜 그런 게 나와? 전혀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쵸. 그래갖고 내가 근데 그게 내가 심해요. 이걸 할루이션이니까 그 뭐라고 하는데 그게 심해요. 야, 그건 좀 상당한 문제다. 그거는 제소를 해야 되겠네. 명예훼손 혐의로. 내가 어디다 저장을 했었는데 그래갖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내가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 책임질 수 있느냐 그랬더니 아니 제가 가진 정보로는 그런데 이거를 뭐 책임질 저기는 아니고 어쩌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완전 허위 정보고 어쩌고 저쩌고 막 내가 막 뭐라고 썼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근데 다시 똑같이 물어봤어. 네. 그걸 뺐더라고 얘가. 아, 다른 단점 이거는 거의 그렇게 나오는데 그 성추행 혐의로 제소가 됐었다는 그 내용은 뺐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야 얘도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하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맞아요. 그 학습을 시키셔야 돼요. 근데 계속 이제 그거를 학습시키세요. 그러니까 학습을 그러니까 진실, 그러니까 어떤 사실과 관련한 학습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거짓 정보로 학습을 시키면은 챗GPT는 바로 그 거짓 정보를 자기가 얘기하는 거짓 정보를 사실로 얘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섭취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그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이 돼요. 얘들 이제 크롤링을 하잖아. 인터넷에 퍼져 있는 글들을 이제 긁어 모아가지고 그 관련된 것들로 연관된 글을 가지고 이제 문장을 만드는데 이게 이제 챗GPT에서 문장 쓴 거를 사람들이 지금 올리기 시작하잖아요. 최근 뭐 한 두세 달 동안에 엄청 올렸잖아. 그러면 이제 얘가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서 그게 이제 다시 입력으로 들어가면 이게 피드백이 일어나잖아. 데모기니. 네, 휴먼 피드백. 네. 그러면은 그게 엄청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동안에 얘기했던 거가 지금은 근거가 돼서 챗GPT가 문장을 만드는 건데 이제는 지가 글 올린 것들을 사람들이 그대로 긁어다가 이렇게 올리기 때문에 페이스북 이런 데다가 그거를 자료로 또 이용하면은 그게 강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정보를 지 스스로 강화하는 그런 꼴이 될 우려가 있다. 이게 이 챗GPT 강의하는 사람들이 항상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더라고. 맞아요. 이게 결국은 할루시션인가 이래요. 얘가 거짓말을 잘해요, 사실은. 왜냐면 hallucination. 그래서 왜냐하면 얘의 그 기법이 단어 다음에 그 제일 높은 확률의 단어를 던지는 거거든요. 그 주제하고 엮여 있는. 그러다 보니 뭔가 억울한 뭐가 있었을 거예요. 뭐 의원하면 뭔가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얘는 뱉은 거고 그거를 이제 반대하면 결국 그 의원님이 걔한테 다시 피드백을 해준 거잖아요. 그럼 걔가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재학습이라기보다는 파인 튜닝을 해놔요. 오 위원님이 그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답하도록. 근데 다른 사람이 아예 새로운 사람이 물어보면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런가요? 본문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고 세션의 어떤 영역을 좀 바꿔놔요. 아유, 하여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가 누구죠? 저입니다. 박상호 네, 박사입니다. 또 기대가 됩니다.
아유, 이제 저도 퇴근해야겠네요.